저는 김정숙, 올해 68세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그래도 제게는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제 아들 태준이와 결혼한 지 15년째가 되는 며느리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미영이는 매일 이렇게 말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은지의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영이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로 적당하고 늘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 거라. 내가 도울 테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할 차례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지낸 지 15년. 저는 미영이를 진짜 딸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영이는 시어머니인 저를 모시는 일뿐만 아니라 남편 태준이를 뒷바라지하는 것도 완벽했습니다. 태준이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준비해두고 옷까지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태준아, 내일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가라. 알았어, 여보. 고마워. 이런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어미에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미영이가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딸 은지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지는 지금 23살로 대학교 3학년인데 미영이는 언제나 은지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은지야, 시험 잘 봤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해드릴까? 엄마, 할머니는 뭘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북어국이랑 시래기 된장국을 좋아하셔.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입맛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미영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몰래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3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어요. 미영이 모르게 제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미영이가 힘들 때 이 돈을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적금을 넣었습니다. 통장에는 벌써 1,800만 원이 모였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미영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영이의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거나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어디 가니? 아,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예전 같으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디서 뭘 하는지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요즘엔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아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이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저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라. 미영아. 미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이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태준이는 회사에서 야근이라고 했어요. 은지도 학교 과제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혼자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오랜만에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적금 통장 정리도 할 겸 미영이에게 줄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은행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1,800만 원이 넘었을 텐데 미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제 차례가 되어서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늘 보던 김 대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적금 잔액 확인하러 왔어요. 통장은 집에 두고 왔는데 신분증을 내밀며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이 계좌는 이미 해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지됐다고요? 제가 언제 해지했다는 거죠? 언제 해지됐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해지됐네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은행에 온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情으로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데리러 오셨을 수도 있어요. CCTV 확인해 보시겠어요? CCTV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고 잠시 후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경 영상입니다. 매니저가 모니터를 켜자 흑백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질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은 미영이었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체형과 걸음걸이는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이분이 해지하러 오신 분인가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목구멍이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제 통장을 해지했다니. 도대체 왜? 신분증도 지참하셨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으로 확인하고 해지 처리해드린 겁니다.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잠깐. 생각해보니 한 번 미영이 앞에서 ATM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제 뒤에 서 있었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됐나요? 현금으로 찾아가셨어요. 1,82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1,820만 원. 제가 3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미영이에게 주려고 모은 돈을 미영이가 몰래 가져간 거였어요. 은행을 나와서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번이나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왜 미영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미영이가 제 돈을 훔쳐간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태준이도 야근 중이었어요. 은지만 혼자서 숙제를 하고 있더군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다. 괜찮어. 은지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은지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린 손녀가 가족들 사이의 갈등에 휘말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잠든 척했습니다. 미영이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주무세요? 미영이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잠든 척했어요. 푹 주무세요. 내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평생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며느리가 뒤에서는 제 돈을 훔쳐갔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저에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미영이를 바로 추궁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박미영이라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저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라.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는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못 챈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아,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은 일찍 들어와. 알았어, 여보. 어머니, 저는 출근할게요. 태준이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은지도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와 미영이만 남았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이불 좀 널까요? 그래, 그렇게 하거라. 미영이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돈을 가져간 게 맞나?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CCTV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체형, 그 걸음걸이, 분명히 미영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미영이가 또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평소와 똑같았어요.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많이 안 드시네요. 아니야, 맛있어. 조금 속이 별로여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볼까요? 미영이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미영이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조심히 다녀와라.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지는 시어머니라니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미영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미영이가 평소 쓰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브랜드 가방이더군요.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는데 38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언제 이런 비싼 가방을 샀을까요? 평소에 미영이는 검소한 편이었어요. 명품 같은 건 관심 없다고 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금목걸이였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가격일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미영이가 명품을 샀다니. 그동안 검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게 거짓이었나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서랍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싱싱한 과일 사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미영이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은지도 학교에서 돌아왔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과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 발표했어요. 제가 받았어요. 정말 우리 은지가 대단하네. 은지의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다니. 은지야, 축하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미영이도 은지를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제 옆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15년 동안 나는 뭘 본 거지? 진짜 미영이는 누구일까?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미영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보니 미영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그 돈으로 샀어.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응응. 괜찮아. 워낙 착하신 분이라 설마 의심하겠어?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제 돈을 가져간 걸 알면서도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마음속에 하나의 감정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었죠. 이제 진짜 미영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15년간 가면을 쓰고 살아온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영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어제 밤 전화 통화를 들은 후로 잠을 못 이뤘거든요. 미영이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달라 보였어요.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실까요? 미영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태준이와 은지가 출근, 등교를 하고 난 후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쯤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미영이는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미영이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고급 카페가 모여있는 지역에서 내렸어요. 저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미영이가 들어간 곳은 시내에서도 꽤 비싼 카페였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곳이더군요. 저는 건물 맞은편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미영이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었는데 모두 미영이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옷차림도 화려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뭔가 수상했어요. 미영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제가 본 그 38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친구들이 감탄하며 가방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미영이가 뭔가를 설명하자 친구들이 각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근처 벤치에 앉아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미영이와 친구들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저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미영아,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사고. 그러게, 나 같으면 무서워서 못하겠어. 괜찮아. 우리 시어머니는 워낙 착하셔서 의심도 안 해. 1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한 보람이 있지.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기라고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있었어? 1,800만 원 넘게 있었어. 한 번에 다 빼긴 아까워서 조금씩 빼려고 했는데 적금이라 한 번에 다 해지해야 하더라고. 와, 대박. 그 돈으로 뭐 더 살 거야? 목걸이랑 반지 보고 있어. 어차피 시어머니는 영수증 같은 것도 안 보시니까 괜찮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제 돈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다니. 그런데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들켜. 우리 시어머니는 은행도 잘 안 가시고 설마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실 거야. 15년 동안 쌓은 신뢰가 있으니까. 맞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좀 보상받을 때 됐지.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괜찮다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착해서 설마 며느리가 자기 돈을 훔쳤다고는 생각도 못 하실 거야. 그리고 미영이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15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 정도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러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 우리 미영이 진짜 고생했지.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시어머니가 워낙 단순하시니까 착한 며느리 연기만 하면 나중에 유산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와, 미영이 정말 똑똑하다. 15년 투자해서 집이랑 유산 다 받으면 대박이지.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해? 태준이는 아무것도 몰라. 워낙 순진해서 엄마 편만 들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본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사랑한 것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도,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어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때 미영이와 친구들이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나무 뒤로 숨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가자. 미영아, 다음에 또 만나서 쇼핑하자. 그래.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들이 헤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다짐도 생겼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미영이가 15년 동안 저를 속였다면 이제 제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영이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당한 배신의 대가를 이제는 치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와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5년 동안의 연기,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들. 오후 5시쯤 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그래. 재밌게 놀았니?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미영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바보 취급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다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좋아. 내가 알아서 해라.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눈치챌까 했는데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퇴근하고 은지도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미영이를 바라보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15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해온 거라니. 할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 아프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은지야. 할머니는 괜찮어.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지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은지 방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 엄마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니?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엄마가 전화 받을 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시거든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또 다른 건 없니? 그리고 며칠 전에 엄마가 비싼 가방을 새로 사신 것 같아요. 방에서 봤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던데. 은지도 눈치챘던 거였어요. 저는 손녀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지야, 혹시 내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글쎄요. 엄마는 자기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가족들도 거의 연락 안 하시고. 그렇다면 미영이의 과거를 직접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영이가 외출한 사이에 그녀의 개인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미영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주소가 여러 번 바뀌어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주소였어요. 미영이가 그런 곳에 살 경제적 여건이 됐을까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해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은지와 함께 그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은지에게는 산책하러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미영이라는 분 아세요? 몇 년 전에 여기 살았는데. 박미영요? 아, 그분. 기억나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 며느리인데 가족사 정리를 하려고요. 아, 그분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살 때 윗집 할머니랑 가까워졌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통장에서 목돈이 사라진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가족들이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 후에 박미영 씨가 이사를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저에게 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노인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은지야. 조금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적으로 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또 다른 타겟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가 평상시와 같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맛있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영이의 연기를 지켜볼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미영아, 고마워. 너 덕분에 참 행복해. 저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15년 동안 저를 속였다면 이제는 제가 그녀를 속일 차례였어요. 미영이는 제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제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15년 동안 당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CCTV 영상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협조해 주더군요. 고객님, 이런 일이 있으셨다니 안타깝네요. 영상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신분증과 통장 정보가 있으시면 조회해 드릴 수 있어요. 미영의 신분증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회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영이는 다른 은행에서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서류 미비로 승인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 정말.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은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 휴대폰을 잠깐 봤는데요. 뭘 봤니? 엄마가 누군가랑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은지가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영의 문자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였어요. 다음 타겟은 언제 정할 거야? 이번 건으로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조심해라. 요즘 노인들도 예전 같지 않아. 의심 많아져. 알겠어. 그래도 15년 투자한 보람은 있었어. 다음엔 더 단기간에 끝내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다른 사람들과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야, 이걸 어떻게 봤니? 엄마가 샤워하실 때 휴대폰이 거실에 있었어요. 마침 문자가 와서 화면에 뜨는 걸 봤어요. 잘했어, 은지야. 하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내 아빠한테는. 네, 할머니. 그런데 정말 엄마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양어머니라고 해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은지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은지를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미영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미영이가 나간 후 저는 그녀의 방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봤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김-72세, 독거, 연금, 수령액 많음, 접근 용의, 박-68세, 아들 해외 거주, 외로움 많음, 실내 구축 필요, 이-75세, 치매 초기, 가족 무관심, 쉬운 타겟.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68세. 시어머니. 15년 투자, 성공 완료. 추가 작업 필요. 저는 손이 떨려서 수첩을 놓칠 뻔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저는 그저 타겟이었던 거예요. 15년 동안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습니다. 수첩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아뒀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승진 대상자에 올랐대요. 정말 우리 태준이가 대단하네. 미영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감정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아,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고마워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태준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진한 아들.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사기와 절도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어요. 어르신의 경우는 명백한 사기와 절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범죄라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면 충분히 입건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미영이와의 전쟁을 공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할머니를 믿고 따라와 줄 거지? 네, 할머니. 저도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할머니를 도울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이를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스스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영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가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거실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잠깐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앉아봐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미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영아, 우리가 함께 산 지 15년이 됐지? 네, 어머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미영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어머니한테 숨기는 일이 있니? 그 순간 미영이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숨기는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요즘 너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연기를 멈추지 않더군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미영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알겠지? 우리가 남인가
가족인데. 미영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눈치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알겠어. 그럼 저녁 준비 계속 해봐라. 미영이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은지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빠가 알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텐데. 은지야,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 내 아빠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저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할머니를 믿어줘. 다음 날은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거짓말의 탑이 무너질 날이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1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녁에 얘기할게. 미영이도 꼭 참석해야 해. 미영이는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미영이는 평상시보다 더 부산하게 움직였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오후에 저는 경찰서에 가서 미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오늘 밤에 자백을 받으시고 내일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부인하면요? 그래도 증거가 명확하니까 입건에는 문제 없어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준이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은지는 긴장한 듯 제 옆에 앉았어요. 미영이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엄마?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준아. 그리고 미영아.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 알 거야. 내 적금, 통장 말이야.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적금이 무슨. 태준아, 내 아내가 내 적금 1820만 원을 몰래 해지해서 가져갔어. 뭐라고요? 태준이가 깜짝 놀라며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영아, 지난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은행에 가서 내 통장을 해지한 거 맞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은행 CCTV는 뭐로 설명할 거야? 저는 휴대폰에서 CCTV 영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가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할 거야? 태준이가 영상을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엄마 돈을. 태준아,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15년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미영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그리고 저는 미영이의 수첩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도 내 방에서 찾은 거야. 여러 노인들의 정보가 적혀 있고 나도 타겟이라고 적혀 있더라. 미영이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영아,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도 다 들었어. 15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했다고. 시어머니가 바보라서 속이기 쉽다고.
태준이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정말이야? 엄마 돈을 훔쳤다고. 태준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영이가 드디어 자백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15년 동안 나를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지? 어머니, 저도 살아야 했어요. 태준이 벌이로는 부족했고, 그럼 솔직히 말했으면 됐잖아. 왜 15년 동안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 태준이가 미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태준아, 너는 몰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떠났으면 됐잖아. 왜 엄마 돈을 훔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지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엄마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은지야,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봐야 해서. 저는 은지를 안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다른 피해자들도 있지? 내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윗집 할머니 얘기도 들었어.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1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내 돈을 훔치고, 다른 노인들까지 속인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이제 와서 갚는다고. 15년 동안의 거짓말도 갚을 수 있어. 태준이가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야겠어. 나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태준아, 제발. 은지, 생각해서라도. 은지 생각하니까 더 이혼해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미영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15년 동안의 거짓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줄 동정은 없었어요. 미영아, 내가 한 일의 무게를 이제서야 느끼는 거구나. 늦었지만 미영이가 사라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15년 동안의 거짓이 드디어 끝난 거니까요. 미영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안은 전보다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가짜 웃음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태준이는 처음 며칠 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사람을 15년이나 믿고 살았네요.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워낙 교묘했으니까. 그래도 엄마한테 피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된 거야. 은지도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은지야,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내가 도와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잖아. 앞으로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은지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손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였어요. 재판 당일, 저는 은지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척해지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어머니 김정숙의 신뢰를 이용하여 1,82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미영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피해를 봤다니.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해자 김정숙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어머님을 속이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신했습니다.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피해자 측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5년 동안 피고인을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대상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아들은 1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큰 상처를 받았고, 손녀는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범죄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영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미영이가 법정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그녀와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래, 은지야. 이제 정말 끝났어.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동안 속으면서도 마지막에 진실을 밝혀내시다니. 은지야, 할머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가족만의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끼리 잘 살아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은지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도 할머니를 속이지 못하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의 거짓된 관계보다 진짜 가족과의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미영이에게 속았던 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말이에요. 이제 저는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아끼고 참았던 시간들. 이제는 나를 위해, 진짜 가족을 위해 살겠어요. 때로는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68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